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살 여성입니다.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얘기가 화제더라고요. 저는 울부짖는 피해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손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전운같이 불운을 극복했지만 한번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쉬이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애청하는 사연 채널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게 사기를 쳤던 예비신랑과 시모에게 한방 먹이고 파혼한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저희 집 형편은 어려웠기에 철물점 안 단칸방에서 저 여동생 부모님이 함께 살았을 정도였죠. 저도 어렸을 적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처지라 아무 생각도 안 했었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오니까 너무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수학과를 나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종 꿈은 무태 나가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컸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했기에 고향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학과 교수님이 제게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아는 세무사님이 사무실을 차리셨는데 부주 일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요. 공부도 중요했지만 제가 원하는 세무 쪽 일도 배우고 생활비도 벌 겸 세무사 사무실을 갔어요. 마침 제 앞뒤로 다른 직원들 체험 면접이 있었는지 사무실에 저 말고도 4-5명이 더 앉아있더라고요. 교수님 소개이기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잔뜩 긴장을 하며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선지님, 수학과 이병현 교수 소개로 온 거 맞죠? 네, 교수님 추천으로 왔습니다. 학과 성적도 워낙 좋았고 지금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요? 보니까 졸업 후 대학에서 일을 잠깐 하고 그 후로 쭉 시험 공부를 했나 보네요. 네, 지금 세무 공부한 지 2년 정도 됐고 세무 쪽 일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교수님 말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방은 교수 후배예요. 선지 씨랑 동문이고요. 얘기 들어보니 워낙 성실한 학생이었다는데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괜찮다면 같이 일하지 않을래요? 네, 저도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같이 인사해요. 선지시 직속 상관격인 투창현 세무사예요. 앞으로 모든 업무는 주세무사랑 하게 될 테니 잘 지내봅시다. 세무사 사무실에 면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합격 얘기를 듣더니 뭔가 얼떨떨했지만 저희 학과 선배라는 대표님의 말에 뭔가 친근감이 가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대표님과의 면접이 끝날 때쯤 어떤 남자분이 대표님 방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제 사수와 같은 분이더군요. 대표님의 전 직장 후배라는 또 다른 세무사였고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까지 낀 남자는 말을 섞지 않아도 굉장히 완벽주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딱 맞아떨어졌죠.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조로 일하면서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도 많았지만 상관인 주세무사님이 너무 완벽한 일 처리를 제게 요구했어요. 저는 그저 사무부조일 뿐이었는데도 정직원에 걸맞는 일 처리를 원해서 저는 사무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위험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주세무사님을 피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할 말만 하게 됐더랬죠. 그런데 사람 인생사 한치 앞을 모른다고
같이 일한 지 1년이 됐을 무렵 대표님 포함 사무실 직원 5명이 회식을 하게 됐는데 주세무사님이 굳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일생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게 됐죠.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고 세무사님은 저보다 8살 연상이었기에 남자 여자 관계로 꿈도 않고 썼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말을 듣고 보니 그분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식 사내 커플이 되었고 결혼 허락 받으러 양가 인사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어머,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다음 주에 소개시켜줘도 될까? 지금 뭐라 했니? 네가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그것도 놀라운데 무슨 소개까지 온다고 해? 결혼할 것도 아님서. 우리 딸 올해 28살이면 결혼할 나이지. 진짜 결혼 허락 받으러 오는 거야. 만난 지 1년 조금 더 됐고 내가 일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사님이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결혼 일찍 하고 싶다고 하시네?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 만 40살 넘고 대머리 아저씨니? 아니 무슨 아무리 그래도 딴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8살 위라서 36살이지 아마? 나이가 좀 많네. 직업이 전문직이라 공부하고 일하느라 결혼이 늦었는갑다. 그런데 우리 마타 시집 보내려면 조금도 깨고 준비할 게 많겠다. 그러게. 지금 네 동생 학비 얼마 전에 빌려줘서 복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 오늘 평일 저녁 친정 부모님과 밥을 먹다가 제가 세무사님과 만난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좋은 분들이었기에 크게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제 결혼 비용이었죠.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2년 가까이 일하면서 돈은 모았다지만 1,000만 원으로 요새 결혼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저도 대신 걱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부모님 젊을 점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친정에 손 내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근심을 안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 예비신랑이 친정에 인사를 와서 손날을 읽은 듯이 결혼 비용은 전부 자신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비신랑이 친정의 낡은 가게를 보고 집안이 괜히 눈에 보이니 그런 말을 했나 싶어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후에 자신이 사회 경험이나 나이가 많으니 결혼 비용을 내는 게 맞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가진 돈의 반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결혼 허락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와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외모에 놀라고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시는 곳에 놀랐어요. 갈치 한정식으로 유명한 그곳 식당이었거든요. 산지하는 제주도 토박이인가요? 들어보니 여동생과 부모님 네 가족이라고요. 네, 할머니 때부터 제주도에서 계속 사셨어요. 친인척들도 거의 다 제주에 계시고요. 어머, 부러워라. 나는 다복한 집안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은 아들이랑 나만 있어서 사람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남편이랑은 15년 전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아, 네. 저도 가족 많은 느낌 좋아해요. 저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저녁 식사는 함께 항상 하거든요. 가족이 화목함이 느껴지니 더 마음에 드네요. 산지아는 결혼하면 시댁에서 합가해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예요. 그렇구나. 저는 결혼하면 신혼집을 구하거나 시댁에서 산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합가에 대한 건 좋아요. 산지아는 하늘에서 좀 줘준 며느리 같네요.
나는 선주씨가 우리 가족이 돼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결혼 반대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마음에 드신다니 부엌에 떠올리네요. 저런, 우리 아들같이 누총각이랑 결혼해준다는데 내가 업고 다녀야죠. 그럼 이참에 우리 상견례랑 결혼 날짜 빨리 정할까요? 저는 월급 하나 하신 시어머니의 아우라에 앞두들서 동네 젊은저만은 우리 집을 얕보거나 싫어하면 어쩌자고 걱정이 덜컥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런 제 걱정을 날려버릴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첫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들 나이가 40에 바라보고 있고 그 전에 빨리 결혼식 올리자고요. 저희 친정해산인 예비신랑 직업 집안 모두 저보다 낫다면서 안 그래도 좋아하시고 있는 상태였고 예비신랑 나이를 보면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게 양가 어른들의 군tum들 생각이었죠. 양가 상견례는 시어머니 식당이 아니라 바다 전망에 멋들어진 횟집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처음 가보는 최고급 식당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야, 사부인 식당도 멋지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별세계네요. 제가 일평생 제주에 살았지만 이런 호텔같이 생긴 식당은 처음입니다. 무슨 고급 리조트같이 생겼어요. 와, 여기서 사진 엄청 찍어서 나중에 자랑해야겠어요. 그러게, 제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다. 손님도 우리밖에 없고 이런 데는 아무나 못 오겠어요. 그쵸? 오늘 양가 가족들 모여 약혼식 겸 상견례 자리다 보니 제가 식당을 아예 비웠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예? 이런 고급 식당을 빌리셨다고요? 아이고, 송구해라. 감사합니다, 사부인. 인테리어나 경치도 좋은 레스토랑이지만 무엇보다 슈퍼의 코스 요리가 멋진 곳이랍니다. 시장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시지요. 시어머니의 통큰 대접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저녁이라 눈부신 조명과 분위기에 넋이 나갈 정도로 멋졌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아 코스로 음식들이 나왔는데 친정 식구들은 식전 음식부터 메인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주는 음식을 바로바로 다 먹어치우는데 정갈하고 천천히 식사는 시댁 식구들과 비교돼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 저희 가족들을 못 본 척 해주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웃으면서 오늘 식사는 자기가 약혼축하러 내는 거라면서 얼마든지 주문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지 아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일찍 올렸으면 합니다. 저희 아들이 40 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해서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사돈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위가 결혼 비용을 다 된다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8살이나 어린 신부를 맞이하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아가가 함께 이 시댁에서 같이 산다고 해줘서 저는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새 누가 시댁에 합가해서 산다고 하겠어요.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계신데 시댁에서 살아야죠.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손주가 어릴 적부터 많이 우줄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아버님 말을 들으니 더 확신이 드네요. 제가 딱 원하는 며느리입니다. 제 결혼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머리 싸매고 걱정하던 친정 부모님은 사돈이 부잣집에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에 대해 한시름 놓으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시댁복이 있다면서 앞으로 팔짝 필림만 남았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양가 결혼 허락에 3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예비신랑은 저희 친정에만 서너 번 인사 오고
시댁이나 시어머니 식당에 한 번도 저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면 시댁에서 합가에 살 테고, 시어머니 식당은 예약 없이 가는 건 불가능한 인기 식당이었기에 저는 내심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결혼에 한 달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이 무인 장소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 식당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예비 시어머니 식당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우연에 저는 이참에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식당 구경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고 시어머니 식당을 가게 된 당일, 식당 휴게 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에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역시나 굵게 한복을 입고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식당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네요? 어머, 상지함, 어떻게 여길 다 왔어?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란데 오늘 식당 예약이 다 차서 식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네. 밥 먹고 가면 주후련만. 친구들이랑 예약하고 지금 온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맛있는 밥도 먹고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온 거고요. 그랬구나. 나는 말도 없이 가게 왔길래 그냥 무작정 온 건 줄 알았어. 친구들은 어느 테이블에 있어? 저기 메아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러세요. 저는 가볼게요. 아니야.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오늘 식사는 내가 낼게.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렇게 팍하면 쓰나.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말도 없이 식당에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곤란해하더니 제가 친구들과 예약하고 식당에 왔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보고 식사 비용을 낼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제 친구들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예비 시어머니라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보고 앙큼하다며 예비 시댁이 왜 이런 유명 맛집인 걸 말하지 않았냐고 제게 뭐라 했지만 시댁과 시댁이 이 정도라며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분은 좋았어요. 친구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후식을 기다리던 차.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식당 중앙 정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식당 주무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주무분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그 예비 며느리란 여자 봤어? 사장님 어디부터 보시면 어디 보이던데. 그니까 저 여자는 알고 결혼하는 거야? 결혼 못한다는데 말했겠지. 돈도 있는 집안이니 애가 있다 해도 우리 며느리로 얼마든지 들일 수 있잖아. 5년 전에 결혼도 안 한 아들이 붙어서 사고 쳐서 손주 데리고 왔을 때 사장님이 얼마나 난리였어. 빨리 세장가 보내서 손주 키워줘 며느리 구한다고 산만 해도 몇십 번 보다가 팩 잡았더니 결국 몇 년 만에 인자가 나타난 모양이네. 바 같으면 부모 며느리 자리는 한 재산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얼마나 고된 일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혼 가정이 시집가는 팔자가 다르나 보더라고. 인연은 다 있나 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 겁만 와지 성격 얼마나 깐깐하고 별나. 그런 시어머니의 태운남, 남의 자식까지 3땡이다 3땡. 숨죽이고 주무분들의 대화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비신랑이 재운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에 가까운 진실을 알고 나니 머릿속이 과부하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오려고 하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친구들과 작별하고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주말 동안 혼자 방에 박혀서 밤을 꼴딱 새웠죠. 다음 주 월요일 세무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예비 신랑을 보는데 나를 어디까지 등신으로 만들고 사기 결혼을 하려는 건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보니 쓴물이 올라오더군요. 사귀기 전에 말이라도 이혼도 했고 아이가 있다고 하던지 어떻게 감쪽같이 누청각 행사를 하면서 저와 결혼을 진행하는지
여태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들이 다 가식이고 거짓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말들이었을 테죠. 제 진심이 이 사기꾼 같은 부자의 손에 이용당해 쓰레기통이 처박히는 기분이 들고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기뻐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예비신랑과 대면대면하기 그렇고 그 탐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희 친정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거리였지만 조모분들이 말하던 그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려야 현실감이 들 것만 같았거든요. 반면에 조모분들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시댁은 마당이 넓은 멋들어진 저택 같은 2층 집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집이라며 무척이나 기뻐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 집이 감옥 같아 보이더군요. 시댁에 무작정 찾아가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당신 집 앞이라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허둥지둥 당황한 모습으로 집 앞에 나오더라고요. 선지야, 무슨 일이야? 아프다더니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왜 우리 집을 찾아왔어? 갑자기 오빠가 보고 싶어서. 왜 그런 날 있잖아. 이유 없이 보고 싶은 그런 거. 뭐? 땅뚜. 네가 요 며칠 등도 안 마주쳐주고 아프다고 하길래 나한테 화가 났나 싶어서. 너는 가끔 정말 무도하다니까.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살 집이라는 시댁도 와보고 싶었어. 집 앞까지 왔는데 어머니께 인사는 드리고 갈게. 아니, 엄마 지금 집에 안 계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아님 내가 차로치까지 데려다 줄까? 오빠들 너무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안 주려고? 우리 집은 차 안 마셔서 뭐가 없어. 그러지 말고 들어가. 더 할 말 있으면 내일 사무실에서 얘기해. 오빠 뭔가 이상해. 집이 뭐 숨겨놓은 거 있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사람 같네? 무슨... 아니야. 그냥 집 청소도 안 했고 그런 모습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할게. 누가 봐도 저를 집에 안 데리려고 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안 그래도 의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과 쓸데없는 신랑일을 하다가 제가 신랑에게 눈속임을 하면서 겨우 시댁으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예비신랑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무시하고 다짜고짜 예비시댁에 들어갔고요. 현관문을 지나 거실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유령처럼 쳐다보며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도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했어요. 세아가 연락을 하고 있지.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냥 오빠 보러 왔다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갈 것 같아서요. 선지야, 돌아가려고 했더니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오빠, 어머님 오늘 집에 안 계신다더니 여기 계시네? 그러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방에 계셨나 보네. 세아가, 오늘은 이만 돌아가렴. 이제 곧 해도 질 테고 집에 가는 길도 멀지 않니. 다음에 내가 맛있는 식사 해줄 테니 그때 와. 쉿. 어머님, 어디서 아이 목소리 들리시지 않아요? 무슨 아이 목소리가 어디 들린다고 그래. 잘못 들었을 거야. 그때 거실로 어떤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걸어왔어요. 아이는 잠을 자다가 깼는지 눈을 비비며 시어머니에게 곧장 달려가 추월고 줬어요. 아이는 말을 하고 곧잘 걷는 걸로 봐서는 5살은 됐을 것 같더군요. 아이의 생김새를 보는데 이 집 픽자리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신랑과 빼다 닮아있는 얼굴이었어요. 아이의 투정에도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자 아이는 자기 옆에 있는 예비신랑에게 아빠 안아줘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예 아빠 소리에 저 예비신랑 시어머니 셋 다 모두 흠칫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잠적에 예비신랑이 아이를 안아들고 얼른 방으로 갔고요. 저 아이는 누군가요? 무슨 소리인지. 그님 친척애야. 잠시 맡고 있어. 친척아이가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어린애들은 어른들을 헷갈리기도 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속일 생각이세요?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끝도 없네요. 아까 제가 아이 목소리 들린다고 했을 때는 잘못 들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친척아이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라니. 당황해서 그래. 말이 확 나왔어. 저 아이, 오빠 아이인가요? 제가 예비신랑의 아이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쉽사리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마침 예비신랑은 아이를 방에 두고 나오면서 제 질문에 난감한 얼굴을 했어요. 그런 예비신랑의 모습에 속은 제가 등신 같다며 울분을 터뜨리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말리며 그 우었다는 모습으로 조곤조곤 대변하듯 말했어요. 맞아. 내 아이야. 내가 7년 전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온 아이지. 창현아, 가만히 있어. 엄마가 얘기할 테니까. 손 좀 맞고. 이제 5살 됐어. 그렇다고 이 결혼이 달라지지는 않아. 뭐라고요? 이런 일을 숨기며 저랑 결혼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한테는 나쁜 계산이 아니지 않니? 너희 집안 무 볼 거 있으며 너라는 아이도 20대라는 것도 왜 무가 있어? 우리 집은 돈 2명에도 다 있는 집안에 단지 저 아이만 있는 건데 서로 나쁜 거래는 아니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선 윤과 아이를 숨기려고 한 것에 사과부터 하셔야 하지 않나요? 결혼식 올리고 합가를 하기 전에 말할 예정이었다. 시집와서 저 아이만 잘 키워준다면 나중에 내가 섭섭지 않게 너희 집안이나 너한테 한 재산 해줄 텐데 뭐가 미안해.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었군요. 어떻게 사람한테 사기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면서 뻔뻔하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세요? 너희 집 돈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일전에 상견 내에서도 우리 집에서 결혼 비용 다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모습을 보여놓고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만하세요. 남의 집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평하지 마시라고요. 너희 아버지 몸도 불편하시고 어머니 알바하시면서 아직 어디 네 남동생하고 네 뒷바라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너도 셈을 잘 해보라는 거야. 어디서 너희 같은 뒤떨어진 집안에 이런 기회가 오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저와 친정까지 모욕하는 그 입을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하는 제안이 너한테 최고의 선택지라며 가나간요로 저를 회유함과 동시에 모욕을 줬어요. 저는 결국 참고 있던 화와 울분이 터져 예비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아줌마, 뭔가 특급하나 본데 당신 아들 같은 놈 묘투로 갖다 줘도 결혼 안 해. 아니 못해. 우리 집에 비록 돈은 없어도 너희처럼 착하고 정신이 썩 빠지지는 않았어. 사람이 기회를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한테 우리 집도 온감생심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집구석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알아?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시어머니도 제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상황이 됐고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우리 둘을 중재했어요. 서로 얼굴이 긁혀 상처가 나고 자림새다 난리가 났지만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한껏 째려봐주고 그놈의 집구석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보고 이제 파혼도 하고 사이가 껄끄러우니 일을 그만둬줬으면 했어요. 본인 세무사 사무실도 아니고 자기가 고용된 세무사 주제에 불편하니까 일을 그만두라뇨.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투잡일을 했던 저에게 고라지를 부리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며 하고 싶다면 네가 세무사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대표를 찾아가 주 세무사와 파혼이 됐는데 저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더랬죠. 한창 일이 바쁠 때고 직원은 새로 뽑아도 두세 달은 일을 가르쳐야 하는 대표 입장에서 세무사나 직원인 저를 자르기에는 무리였으니 그 일은 대표님이 중간에서 조율해 주셨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여전히 전약 혼자와 서먹서먹한 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쥐가 옥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저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혼자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매너 없이 차로 귀막을 하더군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인도까지 차를 들이미나 싶어서 운전자를 쳐다보는데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였어요. 납작 보는 것도 거북한데 저한테 손가락을 까딱이며 차에 타라는 신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갈 길을 갔고요.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서 저를 끌고 근처 카페를 데려가지 않겠어요? 너는 어른이 차에 타라고만 슬슬히 따라야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개무시해? 아줌마, 저 지금 퇴근 중이고 버스 시간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랑 할 말도 없어요. 겠죠? 아줌마? 얘가 아주 싸가지없게 작정을 했구나. 누구 보고 아줌마래? 암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이미 정난 사이에 별. 그럼 아줌마 말고 할머니를 불러드릴까요? 치카 막혀서. 너 알고 보니까 아주 되버려진 애였네.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주 순하고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너야말로 우리한테 사기쳤어. 저한테 손주 떠넘기고 금저 부문도를 시키려던 아줌마와 그 아드님보다는 양반이지 않을까요? 얼굴 보는 것도 피차 피곤하니까 이렇게 풀어 아내 척하지 마시고요. 또 파혼한 주제 아직도 그 세무사 사무실 다닌다며? 월급 그거 몇 푼 받는다고 아직 거기서 버텨? 우리 아들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일을 당장 그만둬. 와, 내 평생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은 처음이네요. 제정신이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렴 아가야. 그래봤자 넌 나한테 안 된단다. 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 두고 봐. 가만 안 있을 거면 어쩔 건데요? 당신이나 이름 먹고 떨어지세요. 이 사기꾼 아줌마야. 그 잘난 세무사 아드님이 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게 힘들다고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나 보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저보고 파혼 선언한 주제에 같이 일하지 말라며 그깟 푼돈 월급 대신 가져가라고 돈 봉투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무자의 갑질에 화가 나서 드디어 그 아줌마 얼굴에 돈 봉투를 던지고 카페를 나왔어요. 일주일 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기꾼 신부가 저한테 자존심이 물같이 상했던지 저희 엄마가 알바하는 작은 마트까지 찾아가서 엄마에게 쪽을 주고 푼풀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파혼이나 그간의 전원을 전혀 모르셨기에 많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여우 같은 사기꾼 시모가 엄마에게 성질 부리고 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다 우셨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파혼 얘기를 가족들한테 안 할 수 있어? 사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가 일방적으로 파혼하자고 했다며? 엄마,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험한 꼴 당하게 하고 너무 죄송해요. 너처럼 마음 구운 애가 먼저 파혼한다고 했으면 뭔 사달이 났던 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했다가
사부인이 엄청 성질을 부려서 놀랬기는 했어. 그분이란 약혼자가 저한테 유은사실이란 얘까지 있는 걸 숨기고 풍물을 며느리 드리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서 못 참고 난리를 피운 거고요.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니? 사위가 그렇게 널 좋아하더니 사기쳤단 말이야? 그냥 자기가 필요한 고용인을 며느리 자리에 넣으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한 점씩 가게 직원들이랑 주변 사람들은 이미 궁금해하니 아는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나도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았으면 머리채를 닫고 욕이나 한바하자 해주고 오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욕만 듣고 왔네. 죄송해요. 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마트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사장한테 주의 경고는 받았지만 별일은 없었어. 그냥 쪽팔린 게 다였지.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죄가 받게 돼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마트 각질 사건 때문에 친정 식구들까지 전부 시댁의 사기 결혼 내막을 알게 됐고 가족들은 억울해하면서 다 같이 시댁이 될 뻔한 그 인간들을 욕했어요. 사기를 당한 건 저희 가족이었지만 가해자가 되려 갑질하고 당당하게 나온다는 게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몇 날 며칠을 일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알아누워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자 친구들이 아예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찾아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확연히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보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파문 사실과 여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그 아줌마는 네가 만난 그 남자 진짜 사이코다.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 부모님한테도 해코지 정도면 만나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지. 우리가 같이 반환을 무색해보자. 일단 너한테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고 그 인간들 추이 좀 캐보자고.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너희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부탁하겠어? 야, 우리 몰라?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그냥 두 다리 뻗고 묻자. 그래, 내가 박산적 일만 아끼는데 그 여우 같은 시어머니 개면 안 되지. 서울에서 운전액이라며 우리 제주사람 무시하면 가만 안 둔다는 걸 보여줘야 해. 친구들이 저를 응원하며 그 인간들을 한방 먹이자고 하는데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에게 파운 얘기를 털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어디서 그런 알짜 정보들을 듣고 왔는지 친구들은 비장하게 자기들이 준비한 패드를 제게 보여줬어요. 우선 한 친구는 파운 위자료 정보 소송이라는 게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법적인 자문을 구해왔고 다른 친구는 시어머니 식당 위생 위반에 관한 소문을 수집해왔더라고요. 파운도 한쪽이 유책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청구할 수 있다더라. 또 결혼 시작 이야기나 예물 같은 거 다 했었어? 그거 손해배상하자. 결혼 비용을 그쪽에서 다 내서 준비 예약 취소할 때 내가 손해본 건 없었어. 그럼 정신적인 충격 받은 거 그거 손해배상해? 약혼관계 파탄난 건 예약 취소나 구매 내역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인간들 사기친 건 네 주변 동료들 주인으로 세워버리고. 내가 다 알아볼게. 또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아직 고마워하기는 일러. 네 시댁식당 위생법 위반 정도 다 알았어. 알아보니까 사용하는 해산물 중에 기형생선도 헐값에 들이고 원산지 피구도 그냥 전부 국제산한다더라. 아? 식당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도 돼? 당연히 안 되지. 위반이야. 그런데 그걸 연유원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거기 주모반들 인구대 몇 년째 동결이라는 게 뻔하지. 그래서 할리꾼 여사장이 붙은 애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 암튼 이 정보는 거기서 일했던 친족분한테 들어서 확실한 거니까 우리 문의 작업 좀 들어가 볼게. 천군만마를 얻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그참에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파혼 위자료 소송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님은 우선 약혼 도중에 알게 된 사기 정보와 더불어 이것저것 정황을 물어보셨는데 혹시 주변에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물으시더라고요. 증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주 세무사가 미혼인 누총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있던 일 자체를 한 거고 제주도로 기어 들어온 것만 봐도 그리 면이 많은 인간이었고 주도 새삼 파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인간의 이상한 면모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약속을 잡아 변호사님과 같이 세무사 대표님을 만나뵈러 가기로 했더랬죠. 전 약혼자에 대한 파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표님은 혹시 주세무사가 저를 속인 일 때문에 그러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지만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고 저도 더 늦기 전에 세무사 시험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솔직한 제 마음을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은 선배로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며 제 아무의 건승을 빌어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기를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동안 친구들과는 활발하게 연락하고 틈틈이 만나면서 시어머니 식당에 대한 투사를 진행했어요. 이상한 해산물 재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비위생적으로 하는 정황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차곡차곡 모아놨고요. 식당에 대한 내부 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건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이 지역 토박이들이었고 식당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종업원 중 저희와 연줄이 안다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종업원들 부려먹고 임금이 안 좋기로 유명해서 인심을 많이 잃은 상태였고요. 저는 그렇게 파혼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사기꾼 심호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를 가지고 관할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기꾼 심호나 약혼자가 파혼 소송 위생법 신고 중에 뭐 때문이라도 곧 난리를 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과 그 사기꾼들이 과연 무슨 패를 들고 나올까 궁금해하면서요. 그 와중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심호식당에서 쓰이는 기영산선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터졌어요. 여파로 시청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유부르 심호가 종업원들 임금을 최저시급도 안 되게 주니어까지 만천의 제주갈치 유명 맛집의 민나츠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됐고 한동안 영업 정지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나 보더라고요. 뭐 그냥 이대로 다 정리가 되고 끝인가 했던 어느 저녁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철물점 입구에서 친정 부모님과 그 사기꾼 심호가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호랑이 두채 말하면 온다더니 달았네. 네가 우리 식당 찔렀니? 내가 아는 사람이 시청 쪽에 일해서 들어보니 어린 여자애들 와서 우리 식당 신고했다는데. 네, 제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았던 게 워낙 주변에 이심이 좋으셔서 아주 손쉽게 증인과 증거들이 알아서 제 손에 굴러떨어지더라고요. 너 아주 내 숨가였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여kun도 안 시켰을 텐데 말이야. 뭐 그리 피해봤다고 결혼도 안 한 주제에 파혼이었다고 위자료를 요구해. 키가 차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너도 우리 아들이 결혼 비용 내고 손해본 거 위자료로 줘야지. 한 푼도 안 낸 게 어디서 돈 두 개라서 또 돈을 달라고 해? 이 여편 내가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말을 해. 들어보니 그쪽 식당이 더러운 짓에다 신고받고 사기쳐서 파혼한 거거든만. 가진 것도 없는 집안 출세해. 우리 집안이나 되니까 받아주고 결혼한다고 한 거지. 이렇게 다들 그연머리가 없으니까 가족들 전부가 그러고 살지. 아줌마, 저희 가족들한테 해코지 더는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 가세요. 제가 아줌마 서울에서도 이상한 사기친 전과 알고 그쪽 집안의 명주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4천만 원 벌금에 영업정지 별거 아닌 거 알죠? 쫄딱 말고 싶은 더 해봐요. 아님 당장 꺼지고요. 점점 부릴 테니까. 사기꾼 신문은 제가 서울에서 사귄 친정과나 숨긴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말에 움찔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한테 해코지한 걸 생각하면 아주 저놈의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야 하는데 제주도에 파에 못 붙이게 한 정도로 한 방 먹이고 말았거든요. 제가 마구 소리 지르며 다시 찾아오면 다 터뜨려버리겠다고 하는 순간 저희 엄마가 어디서 소금을 들고 와서는 사기꾼 심호흡에다가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늘 생각하지만 물상식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만히 이러고더라고요. 저는 파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았어요. 액수를 다 떠나서 억울함이 조금 크시는 정도랄까요? 위자료를 받아 함께 도와줬던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그 은혜를 갚았고요.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심호식단은 소문이 커지고 TV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까지 되면서 폐업 수술을 겪었고 제주도 집과 식당을 정리하고 전 약혼자도 자기 엄마 따라 퇴사하고 서울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을 같이 다니던 직장 동료가 제게 말하기에 처음 저희 파원 소문이 들었던 상황에서 약혼자 놈이 뻔뻔하게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물어갔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파원 위자료 소송 때 대표 세무사님이 증언해 주신 걸 모두가 알게 됐고 사무실 내에서도 난리가 한 차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매너에는 누총각인 척 하더니 자기 결혼남이었다니 다들 놀랐나 봐요. 대표 세무사님의 퇴사 권유도 있었지만 남들 속이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러겠어요? 그런지 저지르고 사무실에서 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2년이 지난 지금은 파혼하고 북스유전을 벌였던 일들이 아주 옛날 일 같아요. 지난년도에 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부산 정에 발령이 났고 지금은 부산과 제주를 오가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 후로도 제주 사무사 사무실 식구들과 대표님과도 여전히 얼굴 보며 잘 지내고 있고요. 지나고 보니 모든 일은 선약처럼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비록 인생을 망칠 뻔한 사기에 휘말릴 뻔했지만 첫눈으로 생치기만 내고 지나갔고 그 계기로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더 담당하게 살아오게 됐으니 전화해보게 된 셈이죠. 주변에서는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시작한 일이 더 좋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치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안녕을 보냅니다.